한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말만 나와도 발칵 뒤집힌다는 영국 때문에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영국의 어촌 마을 전체가 사실상 한국 소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심지어 출항전 어부들이 한국 뉴스부터 체크한다고 합니다. 과연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스코틀랜드 북부 해안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살이 됐고요. 3대째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제 할아버지 에드워드 앤더슨이 노던스타라는 어선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배였죠.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 거친 북해에 저런 배로 나가겠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꿋꿋했습니다. 첫 출항 때 모두가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대구를 가득 싣고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앤더슨 가문의 어업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로버트 앤더슨이 그 배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는 배를 개조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도 달았죠. 그렇게 노던스타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시절에는 청어가 많이 잡혔어요. 한번 나가면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청어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때가 우리 마을의 황금기였죠. 항구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부들의 아내들이 생선을 손질하고 상인들이 흥정을 했어요. 아이들은 항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죠. 학교 끝나면 바로 항구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배가 들어오는 걸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판에서 손을 흔들면 저도 미친 듯이 흔들었죠. 그때는 어부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선장입니다. 노던스타의 세 번째 주인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마을이 많이 쇠락했거든요. 젊은이들은 전부 도시로 떠났습니다. 런던이나 에든버러나 글래스고로 갔어요. 거기서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뜻한 실내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되니까요. 누가 이 얼어붙는 바다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어지는 일을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남은 건 저처럼 늙은 어부들 뿐입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배에 올라요. 젊은 피가 없으니 일이 더 힘들어졌죠. 대형 수산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트롤선을 몰고 왔어요. 길이가 50m가 넘는 배들이었습니다. 그 배들이 바다를 싹쓸이했죠. 우리가 일주일 걸려 잡는 양을 그들은 하루 만에 잡아갔습니다. 가격 경쟁이 될 리가 없었어요. 시장에 가면 그들이 잡은 생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것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 바다를 떠날 뻔했습니다. 아니 떠나야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23살 때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거셌어요. 12월이었는데 폭풍 예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출항을 강행했어요. 연말까지 갚아야 할 빚이 있었거든요. 저도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부터 열이 났어요. 심한 감기에 걸린 거였죠. 아버지가 집에 남으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바다에 나가면 위험하다고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어요. 예보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항구까지 뛰어갔어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구조선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실려 나왔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어요. 살아있었지만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선원 2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아저씨와 피터였어요. 제임스 아저씨는 제 어릴 적 친구 데니얼의 아버지였습니다. 피터는 갓 결혼한 25살 청년이었죠. 두 사람 다 차가운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바다가 그들을 가져간 거죠. 그 후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에 오르지 못했어요. 바다만 봐도 손이 떨렸거든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니가 밤새 아버지를 달래야 했죠. 저도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 검은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는 장면이 눈에 선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동안 바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배를 지켜야 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노던스타를 그냥 썩게 놔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꾹꾹 눌러 담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어요. 날씨가 조금만 나빠져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파도가 높아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선원들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느라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켜온 것을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내 메리를 만나 결혼했고 아들 윌리엄과 딸 사라를 얻었습니다. 평생 동료인 올리버와 함께 수없이 바다에 나갔죠. 그렇게 30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름값은 계속 올라갔고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배를 팔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나타난 게요. 1993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9월이었는데 벌써 바람이 차가웠어요. 항구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와 함께였죠. 구멍난 그물을 꿰매는 건 지루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부에게는 필수적인 작업이죠. 그때 낯선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동양인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런 시골 어촌에서는요.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중년 남자였고 한 명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중년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가 좀 서툴렀어요. 악센트가 강했죠.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김정우라고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한국이 어딘지 정확히 몰랐어요. 아시아 어딘가라는 것만 알았죠. 중국 옆인가 일본 옆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수산물 무역을 하는 회사의 해외 담당이라고 했어요. 함께 온 젊은 청년은 통역사였습니다. 이민재라고 했어요.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더군요. 김정호 씨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골뱅이를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골뱅이라니요. 웰크라고 불리는 그건 말인가요? 그건 우리가 그물에 걸리면 바다로 다시 던져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던져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귀찮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물에 골뱅이가 많이 걸리면 짜증이 났거든요. 골라내서 버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영국 사람들은 골뱅이를 먹지 않습니다. 바다 달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지의 달팽이도 안 먹는데 바다 달팽이를 왜 먹겠어요? 징그럽잖아요. 게다가 고무처럼 질기다고들 했습니다. 맛도 비릿하고요. 저도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먹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런 걸 사겠다고요. 돈을 주고요. 솔직히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골까지 와서 사기를 치려나 싶었어요. 올리버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눈짓으로 조심하라고 했죠. 이걸 누가 돈 주고 사냐고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퉁명스러웠을 거예요. 그랬더니 김정호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민재 씨가 통역해줬죠. 한국에서는 골뱅이가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요. 술안주로 최고라고 했습니다. 특히 을지로라는 곳에서 골뱅이 무침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맥주랑 같이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퇴근 후에 3, 4, 5 모여서 맥주에 골뱅이 무침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소울푸드라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비릿하고 질긴 걸 왜 먹는 거죠? 어떻게 요리하길래요? 김정호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파채와 고춧가루, 마늘 등을 넣어 매콤하게 버무린다고요. 그러면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영국 사람들은 질기다고 싫어하는 바로 그 식감을요. 문화가 정말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가격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보다 오히려 좋은 값을 쳐주겠다고 했어요. 킬로그램당 가격을 말했는데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버리던 것에 이런 가격이라니요. 게다가 안정적으로 계속 사겠다고 했어요.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요. 이게 진짜라면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나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올리버가 옆에서 귓속말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예전에도 이런 제안을 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선금을 내게 해놓고 튀어버린 사기꾼들이요. 마을 어부 몇 명이 그렇게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의 제안에 다들 경계심이 강했죠. 김정호 씨에게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받았어요. 런던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요. 그가 떠난 후 마을 어부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양 사람이 와서 골뱅이를 사겠다고 했다더라고요. 다들 비웃었어요. 저것들 또 사기치러 왔다고요. 토마스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이 났어요. 김정호 씨의 진지한 눈빛이요. 그리고 제 상황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물고기는 안 잡히고 빚은 늘어나고요. 매를 팔아야 할 처지였어요. 어차피 잃을 게 없다면 한번 해볼까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김정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해보겠다고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직접 마을로 다시 왔어요. 골뱅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그냥 잡아서 보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잡은 즉시 깨끗한 바닷물로 씻어야 했어요. 그리고 얼음에 보관해야 했죠. 온도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따뜻해도 안 됐어요. 특정 온도 범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손질 방법도 있었어요. 내장을 제거하고 특정 방식으로 세척해야 했죠. 김정호 씨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이 사람도 어부 출신인가 싶을 정도였죠. 나중에 알았는데 김정호 씨 아버지도 어부였다고 해요. 한국 동해안에서요. 그래서 바다 사람들의 고충을 잘 알았던 거죠.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여전히 의심했거든요. 올리버도 두고 보겠다고 했어요. 속으면 자기가 복수해주겠다면서요. 농담이었지만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첫 출항 때 긴장됐어요. 평소처럼 그물을 쳤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골뱅이를 잡는 게 목적이라는 게 이상했어요. 평생 버리던 걸 이제는 소중히 다뤄야 하다니요. 그물을 올렸더니 골뱅이가 꽤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짜증났을 광경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죠. 조심스럽게 골라서 김정호 씨가 알려준 대로 처리했습니다. 얼음에 보관하고 온도를 체크했어요. 항구에 돌아와서 포장을 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지정한 운송업체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김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품질이 좋다고요.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훨씬 많은 양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되는 건가 싶었어요. 계약금이 입금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사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골뱅이를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수입이 나았어요. 버리던 것이 돈이 되다니 신기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어요. 토마스가 골뱅이로 돈을 번다고요. 처음에는 안 믿던 어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올리버가 먼저 합류했습니다. 평생 친구니까요. 김정호 씨에게 말해서 올리버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젊은 어부 몇 명이 따라왔어요. 물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김정호 씨는 물량이 늘어나자 더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골뱅이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한국 국내 생산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라고요. 전 세계 골뱅이의 90%가 한국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골뱅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죠? 김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맛있는 것에 진심이라고요. 특히 술안주에는요.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은행 독촉도 줄었죠. 아내 메리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나 싶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꾼이 따라오는 법이죠. 해럴드 윈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수산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마을 어업권을 사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때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그가 골뱅이 사업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해럴드 윈터스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비싼 차에서 내렸죠. 우리 같은 어부들과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를 통해서 수출하라고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물류도 자기네가 담당하고 서류 처리도 해주겠다고요. 언뜻 들으면 좋은 제안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셈이 뻔했어요.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려는 거였죠. 우리가 직접 하면 100% 가져가는 걸 그들을 끼면 일부를 떼어줘야 했어요. 게다가 김정호 씨와의 관계도 끊어지겠죠. 그건 싫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절했어요. 해럴드 윈터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배가 입항할 때 검사가 유독 까다로워졌습니다. 서류 문제로 물건이 묶이는 일도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해럴드 윈터스의 손이 닿은 게 분명했어요. 방해 공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해럴드 윈터스가 뒤에서 손을 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규제 담당 관료인 제임스 블랙이 그의 편이었거든요. 둘이 골프도 같이 치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출항 허가가 갑자기 늦어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서류가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전날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핑계도 댔어요. 배를 세워두고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골뱅이를 못 잡았어요. 약속한 물량을 맞추지 못했죠. 김정호 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해해준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한국 회사에서도 물량 압박이 있을 테니까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출품 중 일부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됐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운송 과정에서 냉장 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일부러 손을 댄 건 아닐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이라는 품질 관리 담당자였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단호했어요. 통화 내용을 이민재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이런 품질로는 거래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잡은 기회인데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내 메리가 걱정했어요.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올리버도 걱정했어요. 다른 어부들은 수군거렸죠. 그것 봐라 안 된다고 했냐고요. 해럴드 윈터스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정호 씨가 직접 영국으로 왔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그와 함께 박수진 과장도 왔어요. 직접 만나니 전화로 느꼈던 것보다 더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품질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시설을 직접 점검했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냉장 보관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했어요. 온도 변화가 너무 크다고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들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이미 빚이 있는 상태에서 또 빚을 져야 했습니다. 망설여졌어요. 아내 메리와 상의했습니다. 메리는 걱정했지만 제 결정을 믿어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라고요. 해보자고 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장비 구입처를 알려주고 설치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한국에서 기술자까지 보내줬습니다. 박수진 과장은 품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줬어요. 엄청나게 상세했습니다.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하고 몇 시간 간격으로 체크해야 하고요. 포장은 어떻게 해야 하고 운송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처음에는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는 거요. 한국 사람들이 음식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게 됐어요. 품질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거구나 싶었죠. 한 달간 열심히 개선했습니다. 올리버도 다른 어부들도 함께 배웠어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꿔야 했거든요. 하지만 김정호 씨와 박수진 과장이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습니다. 마침내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박수진 과장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했다고요.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싹 날아갔어요. 다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동시에 깨달았죠.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품질을 유지하면 그들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헤럴드 윈터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정호 씨가 떠나면서 말했어요. 위기를 함께 넘긴 사이는 더 단단해진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어요. 같은 배를 탄 동료가 된 거였죠.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자 물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수요가 계속 증가했거든요. 김정호 씨가 말하길 한국에서 골뱅이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을지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뱅이 무침을 파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요. 좋은 소식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잡는 양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많은 골뱅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골뱅이가 특히 많이 잡히는 해역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 배가 침몰했던 곳 근처였습니다. 그 해역은 수온이 낮고 조류가 세서 골뱅이가 많았어요. 품질도 최고였습니다. 김정호 씨가 특히 그 해역 골뱅이를 좋아했어요. 쫄깃하고 맛이 진하다고요. 한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해역 근처만 가도 심장이 뛰었어요. 파도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크고 더 무섭게요. 검은 파도가 배를 삼키던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파랗게 질린 얼굴이요. 시신도 못 찾은 제임스 아저씨와 피터요. 지금도 그곳 바다 밑 어딘가에 있겠죠. 올리버가 눈치를 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고요. 다른 해역에서도 골뱅이는 잡히니까요. 하지만 양이 달랐습니다. 품질도 차이가 났어요. 김정호 씨가 원하는 물량과 품질을 맞추려면 그 해역에 가야 했습니다. 선장인 제가 안 가면 다른 선원들도 불안해했어요. 선장이 무서워하는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결국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출항하는 날 아침 손이 떨렸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메리가 눈치를 챘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항구에서 올리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왔더군요. 눈빛으로 알았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온 거라는 걸요. 배에 올랐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그 해역의 이야기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닻을 올리고 출항했습니다. 날씨는 좋았어요. 바람도 적당했고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배가 그 해역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타륜을 잡고 있었는데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몸이 굳었습니다. 올리버가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줬어요. 날씨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그 해역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배가 침몰했던 바로 그 바다 위였습니다. 갑판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광란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물밑 어딘가에 두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떨렸어요. 그물을 쳤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불안했죠. 밤이 오면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그물을 올렸습니다. 골뱅이가 가득했어요. 정말 많이 잡혔습니다. 품질도 좋아 보였죠. 하지만 기쁨보다 불안이 컸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김정호 씨가 말한 물량을 맞추려면 며칠 더 있어야 했습니다. 밤을 바다 위에서 보내야 했죠.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선실에 누워 있어도 파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이 떠올랐죠. 검은 파도와 비명소리요. 결국 갑판에 나왔습니다. 별을 보며 앉아 있었어요.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밤에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이 바다를 사랑했죠. 두려워하면서도요. 문득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생명을 주기도 한다고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바다에서 먹고 살았어요. 바다가 준 것이 가져간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날 밤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였죠.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잡아온 골뱅이는 품질이 정말 좋았어요. 김정호 씨가 극찬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래가 안정되고 품질도 인정받자 김정호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요. 직접 골뱅이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 스페인에 한번 갔던 게 전부였어요. 영어도 아닌 완전히 낯선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내가 잡은 골뱅이가 어떻게 먹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1995년 봄에 한국에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게 달랐어요. 인천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영국의 공항보다 더 좋아 보였죠.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김정호 씨가 마중 나왔습니다. 반갑게 악수를 했죠. 통역사 이민재 씨도 함께였어요. 서울까지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아시아 국가들을 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인들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대단한 나라더군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을지로에 갔습니다. 김정호 씨가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라고 했어요. 골뱅이의 성지라고요. 좁은 골목에 음식점들이 빼곡했습니다. 간판에 골뱅이라고 적힌 곳이 여러 개 보였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많았죠. 다들 웃고 떠들면서 들어갔어요.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사장님이 최동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김정호 씨가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영국에서 골뱅이를 잡아보내는 어부라고요. 최동현 사장님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하더군요. 좋은 골뱅이를 보내줘서 고맙다고요. 이민재 씨가 통역해줬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최 사장님의 진심이 느껴졌나 봐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을 받는 건 저인데요. 최 사장님이 골뱅이 무침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잡은 골뱅이로요. 조리 과정을 지켜봤어요. 골뱅이를 썰고 파채를 넣고 고춧가루와 마늘, 간장, 설탕을 넣어 버무렸습니다. 빨간색 양념이 골뱅이를 감쌌죠. 맥주와 함께 나왔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그 골뱅이 맞나요? 평생 버리던 그 골뱅이가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매콤한데 달큰한 맛도 났습니다. 맥주와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죠? 최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좋은 재료가 있으면 맛은 따라온다고요. 신선한 골뱅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산을 쓴다고요. 가격이 좀 비싸도 품질이 확실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잡은 것이 이렇게 인정받다니요. 주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골뱅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도 있었고 동료들과 온 직장인들도 있었죠. 연인처럼 보이는 커플도 있었어요.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잡은 것이 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요. 버려지던 것이 누군가의 행복이 되다니요. 어부로 살아온 30년 중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딸 한서연 씨도 만났어요. 대학원에서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영어를 꽤 잘했어요. 골뱅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영국 해역의 골뱅이가 왜 품질이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줬죠. 수온과 염도 조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잡던 것에 그런 과학이 숨어 있었다니요. 한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골뱅이는 바다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좋은 골뱅이가 잡힌다는 건 그 바다가 건강하다는 뜻이라고요. 제가 지킨 바다가 건강하다니 뿌듯했습니다. 을지로에서의 그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골뱅이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과 영국이라는 먼 나라가 작은 조개 하나로 이어지다니요. 세상은 참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 때문에 골뱅이를 잡았어요. 생존을 위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을지로에서 본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내가 잡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더 열심히 했습니다.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썼죠. 조금이라도 상태가 안 좋은 건 빼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것들을요. 김정호 씨가 눈치를 챘습니다. 품질이 더 좋아졌다고요. 뭔가 달라졌냐고 물었어요. 한국에 다녀와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초대한 거라고요. 현장을 봐야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항상 시련이 따라오는 법이죠.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마이클 도일이라는 어부가 나타났어요. 그도 한국에 골뱅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 해안도 골뱅이가 많이 잡히거든요. 그것 자체는 괜찮았어요. 시장이 크니까 여러 공급자가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마이클 도일이 우리보다 훨씬 싸게 팔았거든요. 킬로그램당 가격이 20%나 낮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파는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품질을 낮춘 거였어요. 처리 과정을 대충 해서 비용을 줄인 겁니다. 냉장 시설도 우리보다 열악했고 위생 관리도 소홀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게 뻔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고민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원가 절감 압박이 있다고요. 경쟁사들이 더 싼 골뱅이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유동 골뱅이도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솔직히 불안했어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우리는 품질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거든요. 냉장시설 유지비, 위생관리 비용, 포장비 등이요. 그걸 낮추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을 유지하면 가격이 높아지고요. 딜레마였습니다. 올리버와 의논했어요. 그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낮추자는 의견에는 반대했어요. 우리의 장점이 품질인데 그걸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 문제도 생겼어요. 아들 윌리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런던에서 취직했다고요. 컴퓨터 회사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프로그래머로요.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 기쁘죠. 하지만 그건 어업을 이어받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거든요. 윌리엄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싫어했어요.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듣고 트라우마가 생겼죠. 저를 걱정해서 어부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라고요. 안전한 일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걸 보는 게 힘들었겠죠. 하지만 3대째 이어온 가업이 제대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던스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못하게 되면 그냥 팔아야 하나요? 아내 메리는 아들 편을 들었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냐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좋은 월급 받으면 되지 않냐고요. 맞는 말이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마을 어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겼어요. 일부는 마이클 도일처럼 가격을 낮추자고 했습니다. 품질 조금 떨어뜨리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품질에 민감하다고 했죠. 직접 가서 봤으니까 안다고요. 대충 하면 금방 들킨다고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도 결국 신뢰를 잃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이었죠. 의견이 갈렸습니다. 올리버만 확실히 제 편이었어요. 다른 어부들은 눈치를 봤죠. 사방에서 압박이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족에서도 동료들에게서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이게 맞는 길인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때 김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도일의 골뱅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일부 제품이 반품됐다고 했어요. 한국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퍼졌다고요.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맛이 이상했다고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후기의 영향력이 크다고 했어요. 나쁜 평가가 퍼지면 치명적이라고요. 마이클 도일의 골뱅이를 쓰던 회사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품질을 낮추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죠. 단기적으로 비용을 아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은 겁니다. 김정호 씨가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꾸준히 품질을 유지해줘서요. 압박이 있었을 텐데 흔들리지 않아서 고맙다고요. 유동 골뱅이 내부에서도 우리 영국산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품질이 확실하니까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어요. 주문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마이클 도일에게 가던 물량 일부가 우리에게 왔거든요. 마을 어부들 중에서 가격 낮추자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품질이 왜 중요한지 직접 본 거죠. 남의 실패를 보고 배운 셈입니다. 올리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것 봐라, 내가 맞았다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틴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저를 다시 한국에 초대했어요. 이번에는 동해안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골뱅이를 많이 잡았다고요. 하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서 국내 생산만으로는 부족했대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시작한 거라고요. 한국의 바다가 궁금했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같은 바다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겠죠. 승낙했습니다. 이번에는 덜 긴장됐어요. 두 번째니까요. 비행기도 익숙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요. 동해안 어촌에 도착했습니다. 영국과는 풍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산이 바다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영국은 대체로 평평한데 한국은 산이 많더군요. 바다 색깔도 달랐어요. 더 푸르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다 냄새요. 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그 냄새는 어디나 같았습니다. 어부들의 표정도 비슷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친 손, 깊은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이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거기서 장태수라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어부였어요. 70이 넘었는데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어부였고 아들도 어부라고요. 3대째라고요. 저와 같았습니다. 이민재 씨가 통역을 해줬어요. 장태수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부의 손이라며 웃었어요.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보고 바로 알아본 거죠. 당신 손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손이었습니다. 바다가 만든 손이죠. 같은 바다 사람이라서 통하는 게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해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라는 달라도 바다는 같다고요. 바다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진다고요. 바다는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언제든 빼앗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 배가 침몰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바다가 두 사람을 가져갔죠. 하지만 바다는 또한 저에게 삶을 줬습니다.
이 골뱅이 사업도 바다가 준 선물이에요. 저녁에 장태수 어르신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골뱅이 요리가 나왔어요. 한국식으로 조리한 건데 을지로에서 먹었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어르신 부인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식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소주를 권했어요.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독했지만 깔끔했어요.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한 이야기요. 제 아버지와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나 봅니다. 그날 밤 깨달았어요. 골뱅이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걸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라는 걸요. 영국의 작은 어촌과 한국의 작은 어촌이 이 작은 조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참 신기한 인연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한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주문량이 늘었고 수입도 안정됐어요. 마을 어부들도 다시 단합했죠. 마이클 도일의 실패를 보고 품질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해럴드 윈터스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니까 손 뗄 구석이 없었던 거죠. 아내 메리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은행 독촉이 줄었죠. 드디어 안정됐나 싶었어요.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골뱅이도 잘 잡혔어요. 최고의 시즌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연락해서 올해 물량이 역대 최고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반응이 아주 좋다고요. 보너스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퍼졌죠. 뉴스에서 연일 아시아 금융 위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서울에서 본 그 발전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설마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11월이 되자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정호 씨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김정호 씨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다고요.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12월에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영국 뉴스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고요. 환율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고 했어요. 외환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김정호 씨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며칠 후 김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나쁜 소식이었어요. 당분간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요. 환율이 2배로 뛰어서 수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눈앞이 캄캄했어요. 겨우 잡은 기회였는데요. 이제 다 끝인가요?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창고에 골뱅이가 쌓여갔어요. 팔 곳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도 안 사니까요. 냉동 보관 비용만 나갔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에 골뱅이 가공 공장이 많이 생겼거든요. 한국 수출 덕분에요. 그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우리 마을도 직격탄을 맞았죠. 골뱅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어부들이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요.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 하나요? 하지만 물고기도 예전처럼 안 잡혔어요. 대형 회사들이 다 쓸어갔으니까요. 해럴드 윈터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뭘 했냐고요. 그런 사업이 오래 갈 리 없다고 했잖냐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업권을 팔라고 했습니다. 헐값에요. 주먹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때리면 제가 손해니까요.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골뱅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많이 갚았잖아요. 가족에게 좋은 생활을 해줬잖아요.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였죠. 아내 메리가 곁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넘겼잖아요. 이번에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올리버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올리버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를 믿어보자고요. 그 사람이 우릴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김정호 씨는 그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외환위기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찾아서 봤어요. 인터넷으로요. 아들 윌리엄이 컴퓨터를 가르쳐줬거든요. 한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아서 나라 빚을 갚는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나라에 내놓는다니요.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국민이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김정호 씨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1998년 봄이 됐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조금씩 뉴스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해 여름 김정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년 만이었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마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요. 물량은 예전보다 적겠지만 일단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요. 정말이에요. 김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요.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고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기다리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올리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도 기뻐했어요. 맥주로 건배했죠. 우리가 해냈다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물량은 예전의 절반 정도였어요.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다른 공급자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거든요. 위기 동안 버티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버텼습니다. 김정호 씨가 우릴 기억해 준 거였죠. 힘들 때 함께한 사람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관계를 정이라고 부른다고요. 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한서연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정호 씨의 딸이요. 해양생물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한서연 씨가 설명해 줬어요. 골뱅이를 무작정 많이 잡으면 결국 씨가 마른다고요. 장기적으로 어획량을 유지하려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특정 시기에는 조업을 쉬고 특정 크기 이하는 방류하고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돈이 급한데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있나요? 하지만 한서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한국 동해안에서 골뱅이가 많이 줄었대요. 남획 때문에요. 그래서 해외 수입이 늘어난 거라고요. 영국 바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됐어요. 한서연 씨가 연구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하는지 정리한 거였어요. 올리버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탄탄했어요. 이대로 하면 장기적으로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부들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장 덜 잡으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니까 이해했어요. 씨가 마르면 결국 우리도 끝이니까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더 적게 잡지만 더 오래 잡는 방식으로요. 김정호 씨가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3년짜리였어요.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달라고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아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막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3년 계약이라니요. 안정성이 생긴 거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정호 씨와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마을 재건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그냥 골뱅이를 잡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오래오래 잡는 거요.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 거요. 아들 윌리엄이 어업을 안 이어봤더라도 누군가는 이어봤겠죠. 그때를 위해 바다를 지켜야 했어요. 3년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물량도 점차 늘어났어요.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외환위기를 겪은 지 2년 만에 한국은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다른 나라들은 10년도 넘게 걸리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그 국민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김정호 씨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회사도 정상화됐고 매출도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골뱅이 주문도 늘었어요. 1999년에는 위기 전 수준의 80%까지 회복했습니다. 2000년이 되자 완전히 회복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늘었죠. 새 천년을 맞아 한국에서 소비가 폭발했대요.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거죠. 위기 때 움츠렸던 반동이었어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외환위기 때 떨어져 나갔던 공급자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마이클 도일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품질을 개선했다고 했어요. 예전 실수를 교훈 삼아서요. 실제로 품질이 나아졌더군요. 우리만큼은 아니었지만 경쟁이 될 정도였어요. 가격 경쟁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에서도 골뱅이 수출이 늘었어요. 김정호 씨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협상력이 떨어진다고요. 가격을 내려달라는 압박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도 가격 경쟁에 동참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품질을 낮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2003년에 새로운 전환점이 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공급망을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각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만드는 거죠. 영국은 품질이 최고고 아일랜드는 물량이 많고 노르웨이는 특수한 품종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조합하면 완벽한 공급망이 된다고요. 저에게 영국 대표로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부담도 컸죠. 다른 나라 어부들과 협력해야 하니까요. 마이클 도일과도요. 솔직히 마이클 도일은 아직 믿업지 않았어요. 예전에 품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김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요. 기회를 줘보자고요. 회의가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어부 대표들이 모였어요. 한국에서 김정호 씨 팀이 왔고요. 긴장됐습니다. 마이클 도일과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어요.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일에 대해 사과하더군요. 그때는 급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요. 이제는 품질의 중요성을 안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인 에릭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과묵한 북유럽 사람이었는데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어요. 공급망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눴죠. 경쟁자에서 파트너가 됐어요.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요. 김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걸 상생이라고 부른다고요. 함께 산다는 뜻이라고요. 헤럴드 윈터스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나 봐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었겠죠. 또 방해 공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거든요.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었죠. 헤럴드 윈터스가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손을 뗐어요. 다른 사업을 찾아 떠났죠. 오랜 적이 물러간 거였어요.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끝나다니요. 권력이란 게 별거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공급망이 통합되고 해럴드 윈터스가 물러나자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05년이 됐어요. 골뱅이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났더군요. 처음에 김정호 씨가 항구에 나타났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마을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떠났던 젊은이들 중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골뱅이 사업이 안정되니까요. 도시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고향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새로운 어부들이 합류했어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김정호 씨에게 배운 것들을요. 품질 관리 방법,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 같은 것들이요. 젊은 친구들은 배우는 게 빨랐어요.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아들 윌리엄이 도움을 줬어요. 윌리엄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먹했어요. 아들이 어업을 안 이어받겠다고 했을 때 실망했거든요.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아들도 알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아들에게는 아들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윌리엄도 자기 방식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재고 관리, 주문 처리, 품질 추적 같은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종이에 적고 계산기로 계산하고요. 윌리엄이 만든 시스템 덕분에 훨씬 효율적이 됐습니다. 실수도 줄었고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방식으로 가업에 기여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드시 배에 올라야만 어부를 돕는 게 아니더군요. 딸 사라도 도움을 줬습니다. 사라는 환경운동가였어요.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했죠. 처음에는 저랑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사라가 어업의 환경 파괴를 비판했거든요. 남획 문제, 해양 오염 문제 같은 걸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버지 일을 그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사라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무분별한 어업이 바다를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한서연 씨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었죠. 사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결론은 지속 가능한 어업이었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생계도 유지하는 방식이요. 사라가 지속 가능 어업 인증을 받는 걸 도와줬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사라가 다 처리해줬습니다. 인증을 받으니까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기꺼이 더 내거든요. 딸 덕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였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에서, 아들은 컴퓨터 앞에서, 딸은 환경 분야에서요.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요. 아내 메리가 말했어요. 이게 가족이라고요.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라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올리버도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평생 함께한 친구니까요.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다고요. 후배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50 후반이었고 올리버는 60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배에 오를 수 있겠어요. 젊은 어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야 했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신입 어부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요. 김정호 씨와 박수진 과장에게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이 됐습니다. 골뱅이 사업을 시작한 지 17년이요. 저는 65이 됐어요. 여전히 배에 올랐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어부들이 많이 자라서 이제는 그들에게 맡길 수 있었거든요. 저는 주로 관리와 교육을 담당했어요. 경험 많은 선배로서요. 올리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이 젊은이들의 멘토 역할을 했죠. 보람 있었어요. 내가 배운 것을 전해주는 게요. 그해 가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던스타의 90주년 기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배를 만든 지 90년이 된 거죠. 마을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동료 어부들이 모였어요. 김정호 씨도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박수진 과장과 이민재 씨도요. 한서연 씨도 왔어요. 이제 박사가 됐더군요. 해양생물학 박사요. 파티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말 주변이 없거든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건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서툴러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못해서 수락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뭘 말해야 할까요? 파티날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폭풍우 속에서 배를 모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손으로 배를 만들었던 이야기요. 아버지 이야기도 했어요. 사고로 선원을 잃었던 이야기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다시 바다로 나갔던 이야기요. 그리고 김정호 씨를 만난 이야기요. 골뱅이가 우리 마을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연설 중간에 목이 메었어요. 잠시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을 내라는 뜻 같았습니다.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한국과 영국이 이 작은 조개로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골뱅이를 버리던 우리가 골뱅이 덕분에 살았다고요. 이게 다 한국 사람들 덕분이라고 했어요. 김정호 씨와 그의 팀 덕분이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어요. 김정호 씨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말없이요. 그 포옹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17년의 세월이요. 함께 겪은 위기와 극복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파티 후에 김정호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펍에서요. 맥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요. 제가 사기꾼인 줄 알았다고 했더니 웃더군요. 자기도 알았다고요. 제 표정에 다 쓰여 있었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제 눈빛에서 뭔가를 봤거든요. 절박함이요. 간절함이요. 그래서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배를 팔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요.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자기도 고맙다고요. 제가 품질을 유지해줘서요. 한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거였어요. 그게 진정한 파트너십이겠죠. 90주년 파티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은퇴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65이면 충분히 일했잖아요. 젊은 어부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결심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요. 바다 없이 어떻게 살죠?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죠? 아내 메리가 말했어요. 쉬면서 살면 된다고요.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 된다고요. 윌리엄에게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제 손자들이요. 귀여운 녀석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는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2012년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였어요. 허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배 위에서 일해서 그런가 봐요. 의사가 말했어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심한 육체 노동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이제 정말 배에 오를 수 없는 건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배에서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기로 했어요. 교육과 자문이요. 젊은 어부들을 가르치고 조언을 해주는 거요.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올리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도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 둘이 함께 물러났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바통을 넘겼어요.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항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배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예전에는 저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밖에서 보고만 있으니까 이상했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바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할아버지의 모험담을요. 녀석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언젠가 개들도 바다를 사랑하게 될까요? 어부가 되진 않더라도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 메리와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늘 바다에 나가 있었으니까요. 메리가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되찾았다고요. 김정호 씨와도 연락을 계속했어요. 그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기고 있다고요. 우리 둘 다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언자로 남는 거죠. 김정호 씨가 제안했어요. 시간 되면 한국에 다시 오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고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좀 슬펐지만 수락했습니다. 2013년 봄에 한국에 갔어요.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서울은 더 발전해 있었어요. 고층 빌딩이 더 많아졌고 거리가 더 깨끗했습니다. 을지로에도 갔어요. 최동현 사장님의 가게는 아직도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더군요. 반갑게 맞아줬어요. 예전처럼 골뱅이 무침을 만들어줬습니다. 맛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맛있었습니다. 추억의 맛이니까요. 한국 방문 중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준비한 거였어요. 영국 어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유동 골뱅이 본사에서 열렸어요. 회사 관계자들과 언론도 왔습니다. 제가 대표로 참석했어요.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단상에 올라가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민재 씨가 통역해줬어요. 20년간의 헌신과 신뢰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인정받다니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민재 씨가 통역해줬어요. 저야말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골뱅이를 사줘서요. 버려지던 것에 가치를 줘서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진심이었습니다. 행사 후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국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응했습니다. 질문이 이것저것 나왔어요. 골뱅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힘든 점은 없었냐,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 것들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다고요. 기자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꼼꼼함에 감동받았다고요. 품질에 대한 고집이요. 음식에 대한 진심이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켰다고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한국 텔레비전을 못 보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김정호 씨를 의심했던 것부터 시작해서요. 품질 문제로 위기를 겪었던 것, 외환위기 때 모든 게 무너질 뻔했던 것, 그래도 버텨서 결국 성공한 것까지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요. 바다만 알던 어부가 국제무역을 하고 외국에 나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됐잖아요. 골뱅이 덕분에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버려지던 조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요.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 같았어요. 하얀 파도처럼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진짜 바다가 있겠죠. 영국의 바다와 한국의 바다가요. 같은 바다예요.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까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파티였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 메리, 아들 윌리엄과 며느리 딸 사라와 사위 손자 손녀들까지요. 올리버와 마을 사람들도 있었어요. 놀랐습니다. 언제 이걸 준비했죠? 메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몰래 준비했다고요. 한국에서 큰일하고 왔으니 축하해야지요. 기뻤어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건배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친구들을 위해서요. 김정호 씨, 박수진 과장, 이민재 씨, 한서연, 박사, 장태수 어르신, 최동현 사장님을 위해서요. 모두가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한국 방문 이후로 완전히 은퇴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배에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허리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항구에는 자주 갔습니다. 바다를 보는 게 좋았어요. 어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요. 젊은 어부들이 제가 가르친 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뿌듯했어요. 내가 전한 것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가끔 조언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아는 것을 나누는 게 좋았거든요. 올리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이 항구의 어르신이 됐습니다. 예전에 장태수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분도 은퇴한 어부로서 마을에서 존경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손자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윌리엄의 아들 둘이요. 토머스와 에드워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기분이 묘했어요. 내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다니요. 토머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질문이 끝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바다로 나가요? 물고기는 뭘 먹어요? 골뱅이는 왜 껍데기가 있어요? 같은 것들이요. 대답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에드워드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은 적지만 눈이 깊었어요.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둘 다 바다를 좋아했어요. 항구에 데려가면 신이 났습니다. 배를 보고 바다를 보고 갈매기를 보며 좋아했어요. 언젠가 이 아이들도 바다를 이해하게 되겠죠. 어부가 되진 않더라도요. 2015년에 노던스타가 마지막 항해를 했습니다. 배가 너무 낡았거든요. 수리를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안전 문제도 있었고요. 새 배를 사야 했습니다. 노던스타는 95년을 바다에서 보냈어요. 할아버지부터 저까지 3대가 탔던 배요. 이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항해에 저도 올랐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올리버도 함께 했어요. 젊은 어부들도 태웠습니다. 바다로 나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바다에 부서졌죠. 아름다웠어요. 배 위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풍경을 봤을까요? 셀 수도 없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새로워요. 노던스타는 마을 박물관에 전시되기로 했습니다. 해체하지 않고 보존하는 거예요. 마을 역사의 일부니까요. 작은 박물관이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어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요. 노던스타가 그 중심에 있게 됐어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배를 육지로 옮기는 날이었어요. 크레인이 와서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평생 물 위에 있던 배가 땅 위로 올라오다니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새 배가 바다를 누비고 노던스타는 역사가 되는 거죠. 새 배는 노던스타2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젊은 어부들이 그 배를 몰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2017년에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네 번째 방문이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칠순 잔치에 초대받은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칠순이 큰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라고요. 김정호 씨와 저는 동갑이었어요. 저도 곧 칠순이었습니다. 서로의 칠순을 축하하게 된 거죠. 비행기에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24년 전에 김정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요. 그때 우리는 둘 다 쉰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칠순이에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하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까 한서연 박사가 마중 나왔어요. 김정호 씨의 딸이요. 이제 어엿한 교수가 됐더군요. 대학에서 해양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반가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이제 교수라니요. 세월이 느껴졌어요. 한서연 박사가 잔치 장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의 가족, 친척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일한 손님이었어요. 김정호 씨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포옹을 했어요. 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야말로 초대해줘서 고맙다고요.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식 잔치는 처음이었어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떡, 과일 등등요.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물론 골뱅이 요리도 있었습니다. 빠질 수 없죠. 사람들이 돌아가며 축하 인사를 했어요. 저도 차례가 왔습니다.
앞에 나가서 영어로 말했어요. 이민재 씨가 통역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민재 씨도 아니었어요. 이민재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다고 하더군요. 세대가 바뀌고 있었어요. 축하 인사에서 24년의 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라고요. 평생 친구라고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잔치 후에 김정호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호텔 라운지에서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소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좋아합니다.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24년 동안 신뢰를 지켜줘서요. 품질을 유지해줘서요. 어려울 때 버텨줘서요. 저도 똑같이 고마웠어요. 그가 처음에 나를 믿어줬으니까요. 위기 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에게 빚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빚이었습니다. 김정호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의리라고 부른다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큰 사건 없이 조용했어요. 은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신문 읽고 메리와 차 마시고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에는 항구에 가서 바다를 봤어요. 저녁에는 가끔 펍에 가서 올리버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느긋하게 사는 거요. 항상 바빴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젊으니까 가능했겠죠.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 윌리엄과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서먹했거든요. 아들이 어업을 안 이어받은 게 마음에 걸렸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다 풀렸습니다. 아들은 아들 방식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컴퓨터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요. 가족도 행복하고요. 제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손자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토머스와 에드워드요. 이 녀석들이 할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바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딸 사라와도 화해했습니다. 예전에 환경 문제로 다퉜었잖아요.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요. 사라가 옳았던 부분도 있었고 제가 옳았던 부분도 있었죠. 중요한 건 대화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올리버와의 우정도 더 깊어졌어요. 평생 친구였지만 은퇴 후에 더 자주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둘 다 바빠서요. 배에서 같이 일하긴 했지만 일 외에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 자주 만났습니다. 펍에서 맥주 마시고 체스도 두고요. 옛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겪은 일들이요. 무용담처럼 얘기했습니다. 좀 과장도 섞어서요. 서로 알면서도 그냥 들어줬어요. 나이 들면 그런 게 좋더라고요. 과거를 떠올리며 웃는 거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우리 참 잘 살았다고요. 후회 없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잘 됐잖아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도 연락을 계속했어요. 김정호 씨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했죠. 박수진 과장은 이제 박수진 이사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어요. 한서연 박사는 교수로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민재 씨는 은퇴했지만 그 아들이 일을 이어받았어요. 세대가 바뀌어도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영속적인 관계요. 장태수 어르신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든요. 한서연 박사에게 물어봤더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슬펐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요. 하지만 그분도 충분히 오래 사셨어요. 80이 넘었으니까요. 명복을 빌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2020년이 됐습니다. 골뱅이 사업을 시작한 지 27년이요. 저는 72이 됐어요. 칠순을 넘겼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대로 고희를 맞은 거죠. 아직 건강했어요. 허리는 안 좋았지만 다른 곳은 괜찮았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고요. 메리도 건강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운이 좋았어요. 이 나이에 둘 다 멀쩡하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 해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었어요.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요.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전쟁도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걱정이 됐습니다. 골뱅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류가 막히면 수출도 못하잖아요. 김정호 씨 후임인 박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했어요. 항공 물류가 막혀서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요. 검사를 많이 하고 추적을 철저히 한다고 했어요. 한국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이에요. 위기에 강한 나라죠. 봉쇄 기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이가 많으면 코로나에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메리와 둘이 집에 있었어요. 손자들을 못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했어요. 윌리엄이 가르쳐줬습니다. 화면으로 손자들을 보니까 그래도 나았어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요. 올리버와도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펍에서 못 만나니까요. 화면으로 맥주를 들고 건배했어요. 이상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밖에 못했을 텐데요. 몇 달 후에 봉쇄가 풀렸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요.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적응했어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2021년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나왔거든요. 저와 메리도 맞았어요. 우선 순위가 높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백신을 맞고 안심이 됐습니다. 조금씩 활동을 재개했어요. 항구에도 다시 갔습니다. 배들이 여전히 나가고 있었어요. 골뱅이 사업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젊은 어부들이 잘 버텨줬어요. 뿌듯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들이 도움이 됐으니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이요. 돈이나 성공보다 그런 게 중요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어요. 2023년이 됐습니다. 올해로 골뱅이 사업 30주년이에요. 저는 75이 됐고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이야기를 전하는 거요. 다음 세대에게요. 30주년을 기념해서 마을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조촐한 파티였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올리버도 왔습니다. 이제 올리버도 76이에요. 우리 둘 다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영상을 보내왔어요. 직접 오지는 못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장거리 여행이 힘들다고요. 하지만 영상으로 인사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30년이라니 대단하다고요. 저도 영상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 덕분이라고요. 파티에서 손자 토머스가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골뱅이 사업이 뭐예요? 하고요. 다른 손자 에드워드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골뱅이를 잡아서 한국에 팔았다고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결국 성공했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다고요. 토머스가 또 물었어요. 한국이 어디예요? 하고요. 지도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영국이고 저기가 한국이라고요. 아주 멀다고요. 하지만 골뱅이가 두 나라를 연결했다고요.
토머스가 신기해했어요. 작은 조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작은 것도 소중하다고요. 버려지던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요.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요. 그게 인생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혼자 항구에 나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달빛이 바다에 비쳤습니다. 은빛 물결이 일렁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봐온 풍경인데도 여전히 감동적이었어요.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늙고 세상은 변해도 바다는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가 봤던 바다, 아버지가 봤던 바다, 제가 보는 바다, 손자들이 볼 바다요. 같은 바다입니다. 그 연속성이 위안이 됐어요. 나는 사라져도 바다는 남는다는 거요. 그리고 내가 한 일도 남는다는 거요. 젊은 어부들에게 전한 기술과 지혜요. 한국과의 관계요. 마을의 번영이요.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김정호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은 정이 깊다고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 간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다 건너 먼 나라 와요. 작은 조개 하나로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신뢰와 노력과 인내로요. 그렇게 만든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인생이었다고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행복했어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메리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바다 보고 왔다고 했어요. 메리가 웃었습니다. 평생 바다 좋아하더니 늙어서도 그렇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바다는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날들도 바다와 함께 하겠죠. 마지막 날까지요.